제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라고요. 추석날 며느리 앞에서 내뱉은 아들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며느리의 비위와 자신의 사회적 체면 앞에서는 늙은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로 저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고 제 모든 희생은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함의 끝에는 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람들은 제게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팔자 고쳤다고들 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먼지 뒤집어쓰며 채소 팔던 인생, 남의 집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눈물 훔치던 인생이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 떡하니 병원 차린 의사 아들 둔 덕에 호강만 남았다고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아들 민준이 의사 가운을 입던 그날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나이 이제 70을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남들보다 두세 배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양손 마디마디는 찬 바람만 불어도 쑤시고 아려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거울 속 늙고 초라한 제 모습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으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제 아들 민준이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쩜 저렇게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랐냐고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30 중반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당장 내일 아침 아들에게 먹일 밥 한 숟가락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어린 아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엔 밤낮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아침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남의 집을 돌며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동대문 시장에 나가 옷을 떼다 팔았어요. 하루에 2~3시간 쪽잠을 자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민준이는 어떡하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모은 돈은 모두 민준이의 책값이며 학원비로 들어갔어요. 제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내 아들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밤마다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의대는 돈 없는 집 자식은 꿈도 못 꾸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기어코 의대에 합격했고 저는 그날 밤 아들 몰래 숨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고 앞으로 닥쳐올 등록금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고되다는 핑계로 마다했던 공사장 막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한겨울에는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버티니 아들은 드디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아들 인생에 더 이상 가난은 없겠구나. 이제는 굶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잔치를 열어야 한다며 난리였지만 저는 조용히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싸구려 소주 한 병과 북어포 한 마리를 들고 덤덤하게 봉분 앞에 앉았어요. 술 한 잔 가득 따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다고. 우리 민준이 당신 아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당신 없어도 내가 해냈다고. 하늘에 있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키워냈다고. 그날만큼은 저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한참을 봉분을 붙들고 울었어요. 아들은 졸업 후 큰 대학병원에서 몇 년 실력을 쌓다가 드디어 강남에 번듯한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저는 평생 모은 돈과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집까지 은행에 담보로 잡아 아들의 개원 자금을 보태주었어요. 제 모든 것이었지만 단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아들의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이고 외제차를 사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비싼 아파트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히 쉬시라며 매달 꼬박꼬박 두둑한 용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어요. 혹시라도 아들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태줄 비상금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태어날 귀한 손주에게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 좁고 낡은 집이 부끄러워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기어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잣집에서 곱게만 자란 티가 나는 아가씨였어요. 이름은 서유진이라고 했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에 조곤조곤한 말투까지 우리 민준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참 그림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부족한 시험이지만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제 거친 손이 부끄러워 슬며시 손을 빼려는데 유진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어요. 새아가라고 부르게 된 며느리는 예쁘게 웃으며 제게 어머님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는 그 곁에서 예쁜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난생 처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감으로 맞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사부인의 모습 옆에 선 제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번듯한 의사 아들을 둔 엄이라는 자부심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제 기나긴 고생은 다 끝났다고 앞으로는 웃을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뤄낸 아들의 성공, 그리고 그 아들이 꾸린 새로운 가정.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아들 민준이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며느리 유진이는 활짝 핀 목련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수십 년 묵은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던 아들의 가정을 꾸려주었으니 이제
정말 아무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제 낡은 집으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와서는 자기들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으리으리한 아파트,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아들. 내외의 집은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늘 깍듯했어요. 어머님,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하고 물으며 값비싼 영양제며 옷가지들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어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의는 바르지만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는 듯한 그런 거리감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나물이며 과일을 건네면 며느리는 고맙다고 인사는 하면서도 그걸로 음식을 해먹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백화점에서 유기농으로만 사다 먹어서요.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보다, 요즘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제 자신을 타이르곤 했어요. 제 아들이 사랑해서 택한 아이고 제게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는 며느리인데 제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제 마음 한구석에도 서운함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한 통씩 싸들고 아들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솜씨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평생 만들어온 제 자랑거리 중 하나였어요.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 제 된장찌개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보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건 집에서 냄새나서요. 저희는 장도 다 수입 제품만 써요. 그게 손님들 오셨을 때도 보기가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정성과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래.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아들의 변명 아닌 변명에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기 이전에 저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내 낡은 손맛이 맞을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며 된장통을 다시 제 가방에 쑤셔 넣는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갈 때 두 손을 가볍게 하고 갔습니다. 제 정성이 그들에게는 그저 냄새나고 체면 깎이는 낡은 것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니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은 저희 집에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이 더 넓고 깨끗하니까 친척분들 오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제 집은 더럽고 좁아서 손님을 맞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너희가 편한 대로 해야지.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며느리 혼자 고생시키나 싶어 저는 추석 전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각종 전을 부치고 밤을 새워가며 송편을 빚었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를 맞이한 며느리의 표정은 시리도록 차갑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품에 안고 온 음식 보따리에서 새어나온 따뜻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에 며느리는 마치 역한 것이라도 본 듯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집안의 냄새 베개. 제가 음식은 다 준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싸늘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깻잎전 좀 부쳐왔다. 너 혼자 고생할까 봐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가 들고 온 보자기를 싸늘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더럽고 볼품없는 물건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님,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저희 집 수준하고는 안 맞아요. 좀 이따가 남편 병원장님 내외분도 오시기로 했는데 이런 걸 상에 내놓으면 제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 버려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고 울렸습니다. 밤새도록 굳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기름 튀어 데인 손등을 호호 불어가며 붙이고 빚은 내 정성이, 내 마음이 한순간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아들은 제 눈치를 한번, 아내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고생해서 해오신 건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음식 들고 나가서 병원장님 맞이할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아들은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며느리의 모진 말이 아니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면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어미의 편을 들어주었어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 덜어주려고 밤새 만든 음식이잖아. 하고 소리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저 아내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방관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음식 보따리가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그 보따리들을 거칠게 빼앗아 들더니 정말로 주방 구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싸늘한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뚜껑이 열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음식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집에서 저는 그렇게 제 인생과 정성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며느리 말처럼 체면도 없고 수준 낮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참아야 한다고, 아들이 곤란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깊고 시린 칼자국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지만 아들네 집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주문했다는 화려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거기에는 제가 아는 명절의 온기는 조금도 없었어요. 어젯밤 제 정성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를 들은 후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곳이 내 아들의 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불청객처럼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 내외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들은 제게 와서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건성으로 물었고,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뭐라도 도울 일이 없을까 기웃거렸지만 며느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여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거실에 편히 앉아 계세요. 그 말은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소파 구석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과 아들의 병원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번쩍이는 옷차림과 화려한 장신구들은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낡은 제 한복 차림이 부끄러워 자꾸만 몸을 움츠렸어요. 그들은 저를 슬쩍 쳐다보고는 자기들끼리만 인사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며느리의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서방, 병원 확장건은 어떻게 돼가나? 이번에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던데. 장인어른께서 걱정이 많으시네. 아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형님. 거의 다 되어갑니다. 조금만 더 자금이 확보되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왜 아내의 눈치를 저토록 살피는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지를 말입니다. 아들의 성공 뒤에는 제 평생의 희생뿐만 아니라 며느리 집안의 막대한 돈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들은 모두 백화점과 유명 음식점에서 주문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밤새 만든 정과 송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어 깨작거리기만 하는데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사부인께서는 아드님 덕에 노후가 든든하시겠어요. 저희 딸애가 시집와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는 은근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우리 덕에 먹고 사는 것이니 너는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네 조카인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에 놓인 약과를 가리키며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약과를 하나 집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이를 제게서 획 낚아채 가더니 아이의 손에 들린 약과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더러운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손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떻게 알고요? 함부로 애한테 음식 주지 마세요. 순식간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이에게 약과 하나를 주려고 했을 뿐인데 저는 순식간에 더럽고 함부로 행동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손도 안 씻고 애한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다 애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나는 그냥 아이가 예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요. 어머님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님이 나설 때마다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집에 가 계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았던 제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 손주될 아이가 예뻐서 약과 하나 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제 고함에 거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저를 쏘아보았어요. 어머님, 지금 이 귀한 손님들 다 계신 데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교양 없으시네요. 이러니 제가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걸 꺼렸던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던 제 아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내 아들이라면 어미가 겪는 이 억울함과 모멸감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이 모든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다가와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오직 아들의 목소리만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뭐라고 민준아,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 계신 분들 안 보이세요?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다 망치실 셈이에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돌아가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심장이 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저 며느리 앞에서, 저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어미의 체면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제게서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낯설고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이 제 몸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신발장에 놓인 낡은 제 신발을 깨어 신는데 참았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신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모든 친척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게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등 뒤에서는 다시 그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아누웠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멍하니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제 낡은 집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텅 빈 집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집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신처럼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며칠을 밥도 굶고 물만 간신히 넘기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을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혀 소화도 되지 않았어요. 평생 고된 일을 하면서도 감기 한 번 호되게 앓은 적 없던 제 몸이 마음이 무너지니 맥없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라리 그렇게 되면 더는 아프지 않아도 될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보다 못한 옆집 순이 엄마가 억지로 죽을 끓여와서는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이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의사 아들 둬서 뭐해요? 이럴 때 가봐야지. 아드님 병원이 얼마나 좋은데 가서 영양주사라도 한 대 맞고 와요. 내가 부축해줄게. 순이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결국 며칠 만에 일어나 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아들의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병원은 제 자랑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원 간판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어요. 제 평생의 노고가 저렇게 번듯한 건물로 서 있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병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 외벽에 이민준 내과라고 새겨진 글씨가 햇빛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찔렀어요. 저 글씨를 새기기 위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집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악착같이 지켜온 유일한 제 보금자리였어요. 그걸 내놓던 날 저는 이제 아들 병원이 내 집이고 내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자꾸만 쿵쾅거렸어요. 혹시라도 아들을 마주치면 어쩌나, 며느리를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찼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서요. 직원이 제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성함하고 연락처도 같이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돌아보니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저를 가리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접수 직원에게 쌀쌀맞게 말했어요. 그냥 진료 접수해 주세요. 예약 안 하셨으면 한참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저 그래도 규정상 보호자분 정보는 기입을 해주셔야 해서요. 따님 되시나요? 그 순간 며느리는 보란 듯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환자예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니까 가족란은 비워두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환자, 아무 상관없는 분. 그 단어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제 심장 한복판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접수 창구 주변에서 저희를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당황스러움, 호기심, 동정, 그리고 차마 숨기지 못하는 비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진료 잘 받고 가세요. 병원비는 알아서 수납하시고요. 마치 길에서 마주친 성가신 사람을 떼어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환자,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악마의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제 전부를 바쳐 세운 이 병원에서 저는 가족이 아닌 돈 내고 진료받아야 하는 남일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순이 엄마가 제 팔을 부들부들 떨며 붙들었습니다. 아니, 저 여편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형님, 정신 차려봐요. 하고 분노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 제 마지막 남은 집문서를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병원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것입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병원이 제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성벽은 오늘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병원 출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병원 로비 한가운데 자랑스러운 이민준 원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걸려있는 아들의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자해 보이던 웃음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냥 환자다. 내 아들이 세운 이 병원에서
나는 돈 내고 진료받아야 하는 남일 뿐이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저 병원이 이제는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들 병원 로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 병원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눈을 뜨면 아들의 냉정한 눈빛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환자, 가족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말들이 대못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의 뜨거운 김 속에서, 한겨울 새벽의 칼바람 속에서 저는 오직 아들 민준이의 얼굴 하나만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 젊음과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아들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제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다가 벽을 치며 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아들만 위하고 산 것이 죄였을까? 차라리 민준이가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갔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와 원망이 저를 늪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며칠 만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모르는 낯선 노파가 서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하얗게 센 머리카락. 지난 며칠 사이 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영희, 너 참 꼴사납게 늙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친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남은 것이라고는 깊게 팬 주름과 병든 몸뚱이,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아들을 위한 인생,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어리석은 어미로 살지 말자고.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자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했던 낡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맡는 비릿한 생선 냄새, 구수한 나물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걱정을 쏟아냈어요. 영희 언니, 그동안 어디 아팠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의사 아들이 좋은 약 안 지어준대? 그들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함께 좌판에서 장사를 하던 경자 엄마가 제 손을 끌고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어요.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속상한 건 알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경자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자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힘들지? 다 알아.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내 인생은 내 거잖아. 이제라도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 그 투박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제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돈을 썼습니다. 시장 옷가게에 들러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화사한 색깔의 꽃무늬 블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젊었을 적 이런 옷을 입은 여인들을 보며 남몰래 부러워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게는 늘 사치였고 아들 학원비에 보태야 할 돈으로 느껴졌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손에 쥐는데 낯설면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 들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내고 머리를 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곱게 다듬고 파마까지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늙고 주름진 노파였지만 더 이상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죽은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들러 아들에게 매달 받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제 눈물과 한숨 그리고 헛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돈은 원래 제 손주가 태어나면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대학 갈 때 쓰라고 쥐어주려던 돈이었습니다. 혹은 아들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지막 비상금으로 보태주려고 모아두었던 제 마지막 보루였어요. 통장을 해지하는 서류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끈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주인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남은 인생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저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아들이 싫어해서 평생 끓여본 적 없던 얼큰한 김치찌개를 끓여 먹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치를 사다 구워 먹기도 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입맛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 사람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투를 치고 목청껏 웃기도 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뜨끈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며 묵은 회포를 풀기도 했어요.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하려 애썼고 그들이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파왔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도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겠지 하고 담담하게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은 의사 아들이나 부잣집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 박영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저는 그저 담담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그들 스스로 거두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누구의 희생적인 엄마도 아닌 박영이라는 이름 석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게는 그저 무딘 칼날과 같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무뎌진 칼날이 속을 파고드는 것처럼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먹일 생각에 늘 맵고 짠 음식을 피했지만 이제는 얼큰한 찌개를 끓이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쳐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입맛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제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 친구들과 어울려 깔깔대고 웃는 날도 늘어났고 시장 좌판의 경자 엄마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애써 밀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기에 저는 의식적으로 그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사고 있는데 경자 엄마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혹시 들었어? 민준이네 말이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걔들 소식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경자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아니 그래도 소문이 흉흉해서 말이야. 언니 며느리 그 왜 있잖아. 돈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대.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맨날 산다나 뭐라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자 엄마는 제 반응이 없자 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대. 어디서 명품 가방을 샀는데 그게 가짜였다나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나 또 어디서는 사채를 끌어다 쓴다는 말도 있고 사채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남의 집 가정사에 우리가 신경 쓸 거 뭐 있니?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 대한 불길한 소문들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려니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해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얼마 전 아들 병원에 다녀왔다는 박씨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이 원장네 병원 예전 같지가 않아. 간호사들도 다 불친절하고 의사 양반도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 대기 시간은 1시간이 넘는데 진료는 3분도 안 봐주더라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나도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잖아. 비싸기만 오지게 비싸고 원장 얼굴은 코빼기도 안 베는데 뭐하러 가. 듣자 하니 그 양반 요즘 주식에 미쳐서 병원은 나 몰라라 한다던데. 주식이라는 말에 제 손에 들고 있던 화투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한눈 파는 법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환자는 내팽개치고 주식에 빠져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에게 휘둘려 제 어미마저 내친 아들이니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제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서 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버스를 타도 아들 병원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제 와서 내가 걱정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제 자신을 다그쳤어요. 그 아이는 제게 오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에 닥쳐올 폭풍우도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답잖은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낡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낯이 익은 중년 남자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아들 병원을 개원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이 원장님 댁이 여긴가 해서요. 저는 그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아들 집은 다른 데니 그리로 가보세요. 김 사장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몇 번을 찾아가도 원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시고 사실 공사 잔금이 벌써 몇 달째 밀려서요. 직원들 월급 줄 날은 다가오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연락이라도 좀.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연락처 모릅니다.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쾅 하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시장 바닥에 뜬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병원 공사 대금까지 밀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릴 것처럼 바람이 차갑고 스산했어요. 마치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모진 비바람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아들 내외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작은 돌부리 하나라도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제 온몸으로 막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우산을 씌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저를 내쫓던 그날, 제 손에 들려있던 우산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창가에 서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제 희생과 눈물을 발판 삼아 올라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수십 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분노일 수도 혹은 슬픔일 수도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처절한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몰락에 대한 소문은 이제 시장 바닥을 넘어온 동네의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막장 드라마를 보듯 사람들은 다음 전개를 궁금해하며 떠들어댔어요. 저는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애써 못 들은 척, 상관없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김 사장이 다녀간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추웠습니다. 노인정에서 늦게까지 윷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제 집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 옆에는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민준이 엄마 맞지?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제 턱 밑으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신 아들놈이 우리 돈을 떼먹고 잠수를 탔는데 애미가 돼서 모른 척하겠다? 그들의 소나기 힘은 쇠사슬처럼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놈 당장 어디 있는지 물어. 안 그러면 이 늙은 몸뚱이로라도 대신 갚아야 할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거기서 뭐하는 짓들이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억만 씨가 식칼을 든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기세에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놓아주고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억만 씨와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사채업자들이 기어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빚을 졌기에 저런 흉악한 자들이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아이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걱정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자 엄마가 아침부터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경자 엄마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유명 내과 원장 부인, 수십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기사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 서유진이 남편의 병원 자금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명품 쇼핑과 도박으로 탕진했고 결국 모든 빚을 남편에게 떠넘긴 채 해외로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며느리가 그럴 위인이라는 건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똑똑하고 반듯했던 제 아들은 저런 꽃뱀 같은 여자에게 제대로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경자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이 언니를 찾아왔던 거구나. 민준이는 어떡한데 빚이 수십억이라던데 병원도 집도 다 넘어갔을 텐데.
그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병원은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민준 내과라는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임대문이라는 흉물스러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곳은 이제 텅 빈 유령 건물처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던 1층 로비는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웅장한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저는 현관문을 들어서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화려했던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덩치 큰 남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지키고 서 있었고 번쩍이던 황금색 현관문에는 법원에서 나온 것 같은 빨간색 차앞 딱지가 낙인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이제 사람 안 살아요. 이 집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서 야반도주 했소다. 야반도주.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이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던 제 아들이 빚쟁이들을 피해 한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평생의 희생과 눈물을 부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처럼 추운 날 따뜻한 곳에서 몸이라도 누이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어미 된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제 어미를 내친 것에 대한 하늘의 천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그를 파멸로 이끈 아내마저 잃어버린 빈털털이 알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아이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고단하고 비참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갈 곳 없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올 곳이 어디일지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첫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쏟아졌어요. 저는 낡은 창문 너머로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보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올 곳은 결국 제 품이라는 것을 어미의 본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길에 나와 꽁꽁 언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나가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한참 동안 허리를 굽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제 발치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값비싼 코트와 반짝이던 구두는 온데간데였고
얇고 해진 잠바 차림에 흙탕물이 튄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한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퀭한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는 강남의 번듯한 의사였던 제 아들은 이제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침묵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은 제 앞에서 힘없이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꽁꽁 얼어붙은 눈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된 마음에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저는 두 발을 땅에 뿌리박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저를 그냥 환자 취급하며 외면하던 그 냉정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다시 제게 돌아와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제 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한 가닥 희미한 희망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라면 결국 자식을 거두어 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제 찢겨나간 인생을 건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내가 버린 효의 값이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을 그 얼어붙은 땅바닥에 남겨두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쿵 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문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쪽이 도련해진 것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아이를 향한 모든 연민과 기대를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그 추석날 며느리가 제 정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을 때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병원 로비에서 제가 수모를 당할 때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이 비극은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을 바친 자식이 나를 버렸을 때, 그 자식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과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날 찢어진 모자의 연은 다시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우리 모자의 텅 빈 마음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